동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 행동 및 심리적 장애, 학교 공포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공포증은,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죠. 스쿨 포비아라고 이제 하는데, 아동이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정상적인 아이 같으면 호기심이나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서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할 텐데, 불안의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학교 거부증이 있고 학교 회피증이 있고 또 장기 결석하는 타입이 있고 학교를 도저히 못 다닌다 못 가겠다 중퇴하는 타입도 있고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경험적인 불안 때문에 양육의 불안이라든지 관계 형성의 어떤 불안 때문에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아이는 머리가 아프다, 토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을 드러내면서 학교 가기 싫은 여러 가지 증상을 다양하게 행동적으로, 심리적으로, 언어로, 또 몸의 어떤 질병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어떤 충격을 받았다, 또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 두렵다, 또 불안 요인들이 많다, 또 신체적으로 아주 허약하다, 질병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인데 한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스쿨포비아 학교 공포증을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거부증, 회피증, 결석, 중퇴, 분리불안,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체계적 둔감법, 어떤 행동주의 요법이기도 하죠. 점차적으로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큰 불안을 작은 불안, 작은 불안, 작은 불안, 이렇게 점점 불안 요인들을 줄이는 방법을 체계적 둔감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아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울증은 감기처럼 쉽게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울증의 그 부정적인 영향은 아주 큽니다. 성인들에게 있어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이 우울증이고, 또 우울증은 근본적인 치료가 쉬운 측면도 있지만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될 때 다른 정신적인 심리적인 장애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소아 우울증은 성인 우울증하고는 조금 다르게 성인은 주로 주요 우울증을 2주간 정도 아주 무기력하고 또 우울이 심할 때 그렇게 우울장애로 보는데, 아동들은 좀 그런 측면하고 달리 심하게 짜증을 많이 낸다, 아주 산만하다, 공격적이다, 반항적이다, 이런 현상들이 우울증과 소아 우울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아주 부진하다든지 동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자꾸만 비행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데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데 중독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소아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울증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 어쨌든 급성적인 것은 치료적인 약물 치료적인 것을 통해서 속히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만성적인 것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어서 장기간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아 우울증이 결국은 거식증, 폭식증 같은 음식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불면 잠을 자지 않거나
과다한 수면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원인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타고나면서 뇌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 요인들 또 스트레스 환경이 아이에게 소아 우울증을 이야기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항상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 양자가 늘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늘 심리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 것이 우울증입니다. 조기에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고 놀이치료, 약물치료, 인지치료, 가족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긍정적인 태도, 좋은 경험, 낙관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활동이나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접근할 때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게 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전자게임 중독 치료인데, 게임을 요즘 아이들이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에 간다든지 어머니도 가정을 지키지 못할 때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고 학원이나 또 여러 군데에 또 자율적으로 아이들을 맡겨놓았을 때 또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게임에 점차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게임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 게임 내용이 어떤 것인지 폭력적인 것인지 너무 자극적인 것인지 점검을 하고 게임을 하더라도 건강한 건전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습관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서 하나씩 지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활동,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독서라든지 다양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활동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컴퓨터 사용 습관을 만들어서 몇 분을 하고 10분, 20분 아니면 50분을 하고 반드시 쉬게 한다. 다른 활동으로 전환한다.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자게임 동호회 가입, 출석 중단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가입할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다른다는 것을 아주 다른 세계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상세계에 너무 빠져 있으면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취미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흥미, 새로운 동기,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른이 모범을 보인다. 어른이 스스로 부모님이 컴퓨터나 비디오나 사이버 세계에 빠져 있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독서를 하고 함께 음악을 듣고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줄 때 또 이렇게 이런 중독적인 현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조숙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2차 성징의 출현이 정상적인 아이보다 시기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즘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과다한 영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대 뭐 전자기 문제, 환경적인 다양한 SNS 문제, 뭐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아이들의 어떤 2차 성장의 출현을 빠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여아인 경우는 8세 이전, 남아는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에,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2차 성징이 나타나면 곧 한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성장판이 다 튀기 때문에, 따라서 아이가 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들이 자기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다, 또 자기 또래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상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해서 부모가 요즘에는 2차 성징이 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성저숙증은 뇌의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이런 기능의 조기 발동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이 성저숙증을 보면 남아인 경우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동에게 이 성저숙증이 나타나게 된다면 특별히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정서적인 나쁜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사춘기의 치료를 사춘기를 가능한 늦추는 그런 방법으로 약물 치료, 성호르몬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호르몬이 가능하면 늦게 분비되도록 그렇게 이제 억제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현대에 나타나는,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동기의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행동적 장애 때문에 결국은 아동기가 초등학생 전반기와 후반기, 또 중학교 1, 2학년 나이 정도까지인데, 학교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학교에 적응하기에 아주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특별히 이제 성격적인 이상 장애라든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기가 아동기고, 성인에게서 특별히 나타나는 이상 심리가 있지만 아동에게 주로 나타나는 몇 가지의 그런 장애들, 틱 장애라든지 ADHD라든지, 또 아동에게 특별히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장애 같은 것들, 또 공포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하고 잘 대처해서 아동기의 심리적인 문제가 성인기까지 이어가지 않도록 잘 대처하고 또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기는 이제 유아기나 또 영아기와는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각 단계별의 어떤 숙제, 단계별의 과제가 있기 마련인데, 특별히 아동기에 오면서 이제 성격과 행동이라는 아주 특이한 차원에서 성인과 함께 견주어서 바라봐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동기를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특별히 아동기에 성인이 되어서 건면하고 성실하고 한 그런 차원이 결국은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다. 아동기 문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기에 대한 발달 심리의 여러 가지 차원들, 또 이상 심리와 또 장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아동기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